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가 9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고편만 봐도 이병헌 배우의 연기력이 스크린을 찍고 나오는 듯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The AX를 원작으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원작 스토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한 평범한 중년 가장이 어떻게 자신의 재취업을 위해 7명을 살해하는 연쇄살인마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이죠. 이야기의 배경은 1990년대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대의 공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90년대 초 미국 경제는 독특한 형태의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달리 이 불황은 소위 화이트 칼라 계층을 전례 없이 혹독하게 강타했습니다. 바로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이었죠. 그때 다운사이징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인력 감축이라는 듣기 좋게 포장된 이 용어는 사실상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량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 충성하면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계약이 무너져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어쨌든 이들에게 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자신이 믿어왔던 시스템 전체로부터 쓸모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성품을 지닌 제지회사 중간 관리자. 그는 처음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공감 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29년간 한 회사에 몸바쳐 일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를 둔 전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의 직업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업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신조는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회사에 충성을 바치면 그 대가로 회사는 우리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막아주고 순탄한 항해를 보장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회가 제시한 모범적인 삶의 궤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소설의 제목 도끼가 예고편에도 잠시 나왔는데 해고를 도끼질한 나온다면서요? 뭐하죠? 주인공에게도 거대한 도끼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모가지가 되는 것이죠. 즉 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되면서 그의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인력 감축이라는 차가운 통보와 함께 말이죠. 그 과정은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냉정했습니다. 25년의 헌신은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후 2년, 주인공에게는 기나긴 유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밀린 휴가 수당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수백 통의 이력서는 아무런 답장 없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특별한 경력을 가진 관리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거대한 실업자 무리의 초라한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으로 번져갔습니다. 그가 되찾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바로 그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내면에서 섬뜩하고 새로운 종류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버크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진짜 적, 즉 회사를 망가뜨리고 자신을 내쫓은 CEO나 주주들과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취업 경쟁자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엉뚱하고 대담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의 산물이었습니다. 2단계로 구성된 계획이었죠. 1단계는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다. 2단계는 목표로 하는 직책의 현직자를 제거하여 공석을 만든다. 이 기괴한 발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경쟁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업계 전문지에 가짜 구인 광고를 내는 것이었죠.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름 목록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그는 수백 통의 이력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7명의 경쟁자를 추려냅니다.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뛰어난 경력을 가졌으면서 회사에서 이주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까운 곳에 사는 인물들. 그의 분석은 냉철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루거 권총 한 자루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나섭니다. 첫 번째 살인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없었죠. 그는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온화했던 중간 관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살인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기록한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이 밤새 쓴 고백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쓴 나약한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 종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는 어젯밤의 절망이 일시적인 나약함일 뿐이며 자신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리화합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 주인공은 자신의 목록을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살인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일상,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살인은 끔찍하게 꼬여버리고 그는 즉흥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며 폭력에 대한 자신의 적응력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심리적 거리두기의 대가가 됩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서류상의 이니셜, 즉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취급합니다. 그의 범죄는 열정 없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살인을 명백히 선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싶고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살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새로운 냉혹함은 그의 가정에 기묘한 역설을 낳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실업과 비밀스러운 행동들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는 파탄 직전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다음 목표물, 즉 또 다른 실직한 관리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이 곧 살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과 주인공을 파멸시킨 사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남자를 죽입니다. 마지막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 주인공은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인근 제지공장, 그가 원하던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남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결국 성공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 회사에 면접 제안을 받습니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지금 그는 단연 최고의 후보자가 되었죠.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의 대표 앞에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1990년대에 쓰인 이 이야기는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도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박찬욱 감독은 어떤 해석으로 어떤 연출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배우라서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공감을 많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